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아침 모닝 브리프 때는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공 차다가 윤 주위에 좀 찢어져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꼬맸습니다. 네, 큰 부상은 아닙니다. 이 정도 찢어진 거는 옛날에 하도 많이 찢어졌는데, 예전에는 찢어지면 그냥 데일밴드 붙여놓고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꼭 응급실 가서 처치를 받아라 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응급실 갔더니 아주 의사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잘 꼬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올해가 울퉁불퉁하게 코스피는 그래도 우상향이고 코스닥은 특히나 5월에서 10월 장에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부상자도 속출하고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스키로 따지면 목을 스키를 타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제가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부상을 당할 줄이야. 근데 이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뭐든 저도 투자를 하다가 큰 부상 당한 적이 몇 번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상을 당했을 때 내가 투자에 있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내 투자는 뭐가 잘못됐을까? 예전에 일식집 투자했을 때는 네가 일식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리고 식당은 주인이 주방을 장악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워낙 이제 물건을 사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야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그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2007년부터 투자해가지고 거의 3억 가까이 날렸으니까요. 꽤 큰 금액입니다. 그때 3억 집을 사놨었으면 지금 최소 3배 올랐으니까요. 한 10억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파생상품 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실수가 있었을 때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 다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는 공을 차면서 스포츠 고글이 있거든요. 가방에 스포츠 고글이 2개나 있는데 고글은 안 쓰고 그냥 제가 평소에 쓰던 안경 쓰고 차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안경이 부러지면서 여기가 찢어지고 오른쪽은 눈꺼풀 위를 스크래치가 쫙 났는데 큰일 날 뻔했죠. 눈꺼풀 위에 쫙 거기도 거의 찢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눈꺼풀이 아니었고 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한마디로 천만다행입니다. 저희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그저께는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큰일 날 뻔했고 왼쪽은 눈썹을 관통하면서 쫙 찢어졌는데 그 모든 원인은 스포츠 고글. 그래서 시합 때는 심판분들이 항상 보면 이 위험한 반지도 못 끼게 하고요. 목걸이 이런 거 전혀 못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한테도 부상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제 잘못이구나. 그러면 요 정도 부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매뉴얼을 지켜야죠. 그래서 보잉의 그런 짜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임리히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300번의 잦은 사고가 나오고 30번 정도의 약간 중급 수준의 사고가 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300번의 짜잘한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큰 부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렇게 뭔가 실패한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식집 투자로 큰 교훈을 얻었죠. 네가 잘 모르는 거 하지 말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손절을 할 수 없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라. 그게 저의 교훈이었습니다. 딱 투자하고 일식집 투자하고 6개월에서 1년쯤 지나갈 때 이거 잘못했구나 싶었거든요. 잘못했구나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5, 6, 7년 질질질 끌다가 홀다당 다 날리고 점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모르고 컨트롤이 안 되는 잘못됐다 판단했을 때 어떤 로스컷이라든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ELS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ELS 같은 것도 하시더라도 마이너스 4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ELS가 조기 상환이 되는 확률,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면 4% 정도 이익을 내는데 이 4% 중에서 10번 중에 한 번 40% 손실 나면 그동안에 먹은 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ELS 같은 거 패스.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기획형 부동산에서 땅 쪼개 가지고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땅 쪼개서 그 수많은 땅 쪼개 가지고 그 일대를 재개발 하든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쪼개진 땅에 300~400명의 일일이 그 동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긴 한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들국화의 노래 중에 그대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있잖아요. 전인권 씨가 불렀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고 이 발생한 나쁜 일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다. 그게 순화시킨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비슷한 좋은 일과 비슷한 나쁜 일이 저는 고르게 다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SNS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잘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플렉스 누리고 살고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그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친다고 했을 때 보세요. 한 3시간에서 5시간을 고스톱을 붙이면 패를 보면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좋은 이벤트, 나쁜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 이벤트로 어떤 내가, 이 이벤트를 해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나한테 더, 긍정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번 상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저의 나쁜 습관을 고치게 만든 그런 이벤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하이닉스 2분기 역대급 실적 지난주 금요일 몸의 신박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면요. 야, 우리 몸의 신박하고 이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되게 수준이 높은 지식인 분들이 꽤 많다.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자, 한국전력인데요. 제가 94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분석을 해본 게 한국전력이었어요. 그때 아마 월봉 차트 보면 나오겠지만 94년도에도 되게 시장이 좋았거든요. 94년 8월부터 95년 1월까지 시장이 랠리였었는데 그때 한국전력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총 한전이 꽤 2등, 3등 막 이럴 때였을 겁니다. 시세도 좋았었는데, 근데 이래저래 따지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한전 같은 거를 우리가 유틸리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저는 발전회사나 전력회사들이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민간업체들한테 그런 지역 발전이든 이런 걸 주고 그 대신 정부에서 5% 정도의 어느 정도 마진을 보장을 해주고요. 그래서 원가가 비싸지면 전기료나 이런 걸 올릴 수 있게끔 해주면서 적정 마진은 보장을 해주지만 큰 성장이 없나 그런 주식이다라고 배웠던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한전을 보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부터 땅, 보유 자산 가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성장 스토리를 갖다 붙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길래 결론은 이런 성장 스토리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한전 하루 이자만 120억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I 반도체는 전기 먹는 하마, 중차대한 시기, 투자는 꿈도 못 꿔. 탈원전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가장 싼 전력 생산 수단인 원자력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조건으로는 경쟁력이 의심스러운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탄소 제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전 정부의 꿈은 꿈으로 끝날 것 같다. 22년 원자력이 EU의 텍소노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새 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의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발전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들까지도 축전과 송전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고사 일보 직전까지 몰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체코에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 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세계는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혁명 시대에 들어갔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전기의 양과 질, 가격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의 전력과 물이 엄청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한다. 전기차 보급이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화학공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하다.
EPR,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나 데이터 전력 사용량이 2030년이면 한 6년 동안에 그죠? 2배로 늘어나서 미국 전력 소비량의 9% 이상을 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게 됐군요. 우리나라도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2038년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 기록한 최대 전력 사용량 98.3기가와트보다 31기가와트 증가한 129.3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의 질도 중요한데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높은 수준의 전력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낮은 정전 시간과 정전압 유지율, 정전압 유지율 등 전통적인 품질 기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의 첨단 산업에서는 품질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미세한 전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간 전압 꺼짐 그리고 역률 저하 등 새로운 개념의 품질 관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은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달려있다. 발전, 송배전, 연구개발 등 전력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이 시점에 전기요금의 현실화 지연은 한전의 투자 역량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한전은 최근 3년간 43조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대부분을 한전채 발행으로 메꾸어 왔는데 그렇죠. 최근 3년 동안에 무려 43조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고갈되잖아요. 그 고갈된 현금을 한전채를 발행을 해서 메꿔왔고요. 자, 23년 부채는 무려 20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자 비용은 하루에 120억이네요. 하루에. 야, 연간으로는 이자 비용만 4조 4천억 원에 가깝고요. 한전 주식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51%, 국민연금이 7.3%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한전 주식을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7.3%나 들고 있죠?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다른 국민이 다른 형태로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닌데 한전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게 가격을 조정을 해주면 한전 주가는 6만 3천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최근에 16,0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2015년에 32조 1천억 원에서 최근에는 12조 5천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총 증발의 손실도 반은 정부와 국민연금의 몫이지만 25.5%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더 직접적인 피해자다. 한때 30%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은 이제 14.6%나 남겨놓고 있으니 좀 덜 미안하다. 한국 주식 저평가의 진면목이자 대표적인 사례다. 증시 밸류업에 열심인 그 정부가 맞는가. 이런 재무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의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투자는 지연되고 전력 생산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공급 비용이 낮은 산업용, 일반용, 서비스 산업 전기료를 주택용보다 더 비싸게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가정용 요금을 확 높여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기를 얼마 쓰지도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전기료 보조를 늘려주면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격을 통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가격을 억눌러서 물가 통계를 분식해서 표가 얻어질 것 같은가? 여당은 경제 전체의 평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님이시군요. 네.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상장이 돼 있잖아요. 상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한전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 주주예요, 주주. 네, 한전의 주주인데 저희가 한전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정부 통제를 받는 기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가 부담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올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 한전이 국내 독점이잖아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가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통신사처럼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고 있는데 가격을 정부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죠. 예,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마찬가지로 가격을 못 올리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전 주식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보통 보면 한전 주가는 유가가 떨어진다든지 유가가 사실 유가보다도 석탄 가격하고 유가랑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석탄 발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면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하면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데 주식은 향후 10년치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향후 10년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처럼 아예 정부가 그래도 5%의 정도는 마진을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미래도 어떻게 원자재 가격이 원가가 어떻게 되든 그 전기 판매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캐시플로우가 예측 가능하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런 기업은 그냥 패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자꾸만 이렇게 승률이 높은 기업으로 압축을 해서 그 안에 투자 풀에서 승률이 높은 기업 안에서 투자를 해야 아무래도 이런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부의 큰 통제를 받고 이런 주식은 잘못하면 부상이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달디 달고 달디단 LA 도심에서 밤양갱 떼창. 올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엔터 주식을 한번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터를 또 직접 제가 잘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미국 LA 다운타운에 있는 크립토닷컴 아레나는 2만여 명의 K-팝 팬으로 가득 찼는데 원래 크립토닷컴 아레나는 NBA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이자 거기군요. 세계적 권위의 그래미상 시상식을 개최하는 미국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상징 같은 장소지만 이날부터 사흘 동안 열린 한류
축제 K-Con LA 2024와 함께 K-팝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나 션탈 애플턴 씨는 딸 헬렌과 함께 4시간 넘게 시카고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합니다. 애플턴 씨는 딸이 고등학생 때 K-팝에 푹 빠졌는데 어느새 나까지 K-팝 팬이 됐다면서 이번에 모녀끼리 K-팝 즐기러 여행을 온 것이다. 션탈 애플턴 씨가 아빠인 줄 알았더니 엄마였군요. 잠시 뒤인 이날 오후 6시 반 K-Con의 하이라이트인 콘서트가 시작이 되자 관중석을 가득 메운 K-팝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인기 보이그룹 제로베이스 원이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가 절정을 향했고요. 곳곳에서 야광봉이 빛을 뿜어냈고 사랑해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가수 비비가 무대에 올라 영어라고는 한 글자도 없는 히트곡 밤양갱을 부를 땐 여기가 서울 KS4 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 KSPO 돔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떼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미국 유타주 로건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려 이곳에 왔다는 키에라 소로카 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비비의 노래를 접하고 팬이 됐다고 말을 했답니다. CJ E&M이 주최하는 K-Con은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서 시작돼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 지역에서 개최됐고요. 누적 관객만 183만 명에 달합니다. CJ E&M 관계자는 K-Con LA 2024 첫날 4만 명이 찾았다며 사흘간 10만 명이 훌쩍 넘는 관객이 찾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 열리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크립토닷컴 아레나에 인접한 LA 컨벤션 센터와 길버트 린지 플라자는 한국 문화, 이른바 K컬처에 흠뻑 빠진 이들로 가득했고요. 길버트 린지 플라자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K-팝에 맞춰서 MZ세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가 끝나면 손바닥을 마주치고 앉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컨벤션 센터 곳곳에서 인기 아이돌이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려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 등을 잇따라 열었는데 삼성전자, CJ 올리브영, 팔도, 롯데 칠성음료 등도 부스를 차리고 긴 줄이 늘어선 K컬처 팬들을 맞이했고요. K컬처 팬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둘러보고 팔도 비비면 저는 이 팔도 하면 옛날에 닉 팔도 선수, 골프 선수가 생각이 나서 팔도가 뭐지? 했더니 팔도 비빔면이네요. 네, 팔도 비빔면을 선물로 받고 롯데 밀키스를 시험하고 올리브영에서 한국 화장품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 K-Con에서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 주력했던 올리브영은 이번에는 70여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 제품 210개를 진열을 했다고 합니다. 홍기현 올리브영 글로벌 커머스 상무는 올리브영 글로벌 매출의 70%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말을 했고요. 서울시 산하의 서울관광재단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광화문과 BTS 멤버 V가 배경인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었다. 네. K-Con 기간 LA 곳곳에서는 삼성전자와 올리브영, 팔도 비빔면 등이 새겨진 선물 가방을 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K-Con 방문이라는 헬렌 로페즈 씨는 K-팝 팬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K-뷰티,
그리고 푸드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했고요. CJ E&M 신영관 음악 콘텐츠 사업부장은 케이콘의 출발지이자 글로벌 음악시장 1위인 미국에서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는 많은 이의 열정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도 약간 비슷한 기사입니다. 자, 스타디에 가려졌던 팬들,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다. 그래서 이러한 엔터가 됐든 아니면 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결국은 팬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 업계의 이 팬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결국은 누가 소비를 하고 얼마나 소비를 해주고 얼마까지 지갑에서 끄집어내서 소비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이런 엔터 업체들의 향후 미래 10년간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큐부터 예능까지 가수, 스포츠 등 팬덤 문화 조명 잇따라. 나는 이 영화를 오타쿠 로맨스라고 부른다. 영화 수카바티, 극락 축구단의 손호빈 감독은 국내 최초로 축구 스포터스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래요? 축구 스포터스? 자, 2004년 안양 LG 치타스가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한 뒤에 안양 팬들이 절치부심해 9년 만에 시민구단 FC 안양을 창단하기까지의 기록을 담은 영화군요. 다큐멘터리네. 지역팀을 뺏긴 스포터스들이 한 맺힌 홍념을 뿜어내는 클라이맥스 장면은 그 어떤 로맨스 영화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팬들 중심으로 팬덤 문화를 조명하는 콘텐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빛나는 스타디의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팬들이 콘텐츠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인데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팬들의 과몰입이 재미 요소라고 합니다. 손호빈 감독은 무언가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끌었다고 믿는다. 남다르게 진취적인 한국의 팬들이 있었기에 BTS나 기생충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요. 공동 연출인 나바루 감독은 누구나 1부 리그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은 7부, 8부 리그일 때도 있지 않은가. 안양 팬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보며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누구나 1부 리그처럼 살고 싶지만 저희 축구도 조기 축구가 K7이거든요. 이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리그가 뭐 15부 리그까지도 있긴 하지만 근데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1, 2부, 3부까지 프로로 돈을 받고 이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그 7부 리그 뭐 요즘 뭉쳐야 찬다 뿐만 아니라 골 때리는 그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골 때리는 그녀 같은 경우 보면 축구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나타나는 게 우리가 평소 보는 프리미어 리그나 그런 거랑 비교해서는 아주 낮은 그런 축구 수준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보고 있을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끼냐면 아무리 뭐 프로 리그가 아니라 그런 조기 축구 리그지만 특히나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라는 경기에 진심으로 그죠? 엄청 진심이잖아요. 거기서 서로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면서 거기에 진심에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갖고 거기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내가 1부 리그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7부 리그나 그런 골 때리는 그녀와 같은 그런 축구에서도
우리가 뭔가에 매진해서 참 진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매달려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그 과정이 도전해보고 도전하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 도전 자체가 우리가 그 1등팀, 그 1등팀이 누구가 되는가 뭐 그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 1등팀이 누구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뭉쳐야 찬다도 그렇고 골 때리는 거도 그렇고 그 1등팀이 누군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 도전을 하고 정말 울기도 하고 막 그 과정 자체가 다 1등부터 뭐 꼴등한 팁까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 아닙니까? 저는 그 인생의 가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를 했으면 결과는 말 그대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봅니다. 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는 네, 하늘한테 맡기는 거죠. 결과는. 아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를 느끼던 이들은 덕후들을 보면서 한때 열정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올 상반기를 휩쓸었던 TVN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도 아이돌 스타의 죽음으로 좌절했던 열성 팬 임소월이 과거로 돌아가 선제를 되살리는 시간여행 로맨스. 제가 드라마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못 보다 보니까 2000년대로 돌아가 비디오 대여정, 싸이월드, mp3, 인터넷 소설 같은 당시 문화를 녹여내면서 3040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해리 주연으로 8월 개봉을 앞둔 영화 빅토리도 1999년도를 배경으로 만년 꼴찌 축구부를 응원하는 치어리딩 동아리 밀레니엄 걸즈의 이야기를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 밑에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에서는 90년대 PC통신을 통해 모이고 시작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로까지 이어지는 축구 스포츠의 역사가 담기고, 네, 밑에 뭐 또 쭉 내용이 있는데, 예능에서 프로야구 만년 하이팀 한화 이글스의 팬이 주인공인 찐팬 구역, 10개 구단의 팬들이 모여 토론을 펼치는 야구 대표자, 덕후들의 리그처럼 팬의 입장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고, TV 예능 야구 대표자 덕후들의 리그에서는 각 지역의 구단을 돌면서 구장별 독특한 문화와 팬들의 인터뷰를 담았다고 합니다. 1화 롯데 자이언츠 편에서는 한 팬은 롯데가 잘하는 팀이냐는 질문에 못하는 팀이다. 올해 우승 가능하냐고 하자 절대 못한다고 해서 짠내나는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요 위에 사진이 있는데요. 예, 야구를 누가 즐겁게 봐요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재미난 장면도 있네요. 자, 콘텐츠에서만큼은 하위권 팀의 팬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는데 ENA 채널 15야 예능 찐팬 구역의 박인석 PD는 주인공을 한화 팬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의 근본은 언더독에 있다. 열세에 있는 약자. 네, 오늘의 꼴찌가 내일의 1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언제든 드라마틱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야구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오타쿠 로맨스의 법칙.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게 이 언더독 정신이거든요. 네. 저는 이 과거의 경력을 사실 잘 많이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너는 얼마나 그동안에 이 열세에 있는 약자 언더독 언더독에서 모두가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아까 뭐 골 때리는 그녀도 했지만 모두가 다 목표는 우승이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이 언더독 정신을 갖고, 예, 그동안에 여러 번의 그런 실패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한번 정말 역전을 해보겠다. 근데 그 역전을 노력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열정을 갖고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노력이 있는가. 그거를 항상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5대 은행 7월 가계대출 4조 넘게 대출 문턱 높여도 증가세가 이어져 인데요. 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다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막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던 지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이 DSR 시행 등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 때문에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부터 뭔가 이래 대출을 줄이는 게 또 시행이 되나 보네요. 자, 이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고요. 자, 25일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713조 3천억입니다. 6월 말보다 4조 7천억 늘었고요. 5대 은행의 6월 가계대출은 5조 3,400억 원 늘면서 21년 7월, 요때 6조 2천억 원 이후 가장 크게 나는데 21년 6월부터 시장이 꺾였었거든요. 21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3,316을 기록을 했었는데 7월에 가계대출이 어마어마했었군요. 자, 이와 비슷한 속도로 느는 건데 특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5일 기준 557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아까는 총대출이었고요. 총가계대출이 713조인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 557조네요. 총대출에서 70% 정도 된다, 그죠? 70%, 75 정도 되네. 6월 말보다 5조 2천억이 뛰었고요.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 8,466억 늘었는데 이의 거의 90%에 달하는 규모네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강한 매수 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 올라서 2018년 9월 둘째 주 그때 0.45% 오른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하고요. 18주 연속 상승세다고 합니다. 18주 연속 거의 5개월 연속 상승이다, 그죠?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5로 2021년 11월에 그때 116 기록한 이후로 3년 만에 가장 높았네요. 즉 이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다주택 구입 대출은 막고 금리는 올리고 은행들은 당국의 대출 억제 방침에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수차례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 0.1, 0.2 이렇게 올렸고요. 이외에도 다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중단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창구에서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 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씩 두 차례 높인 데 이어서 29일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나 올렸네요. 야, 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걸 억제하겠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히려 또 높여버리니까 Q 늘고 오히려 마진, 이 예대 마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꼭 먹고 알 먹고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미 지난 26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 은행채 5년물 기준은 연 2.9에서 5.26%로 일주일 전보다 비교해서 하단이 0.06%포인트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대출 수요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은행 주가는 대출 성장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님, 예대마진이 중요한데 9월 정책을 앞두고 갑자기 대출이 또 몰리는 데다가 금리 올려가지고 예대마진도 더 늘고 최근에 은행 주가가 강한 이유를 알겠네요. 자, 그 다음은 올 상반기 한일 수출의 격차가 역대 최저, 한국 수출 첫 일본 역전 가능성도 돼 있어서 설마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수출을 앞선다고? 그러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바라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한국과 일본 간 수출액 격차가 역대 최소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3348억 달러, 3348억 달러, 약 460조 정도 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9%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3.6% 감소했네요. 엔화가 그렇게 약해졌는데 일본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죠? 우리는 9% 늘고 일본은 3.6% 감소해서 3383억 달러네요. 우리가 3348인데 일본은 3383 40억 달러밖에 차이 안 나네. 예. 이에 따라 한일 간 상반기 수출액 격차가 35억 달러로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5조밖에 차이 안 난다. 그죠? 자,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야, 참. 연간 한일 수출액 격차는 2008년에 3,599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격차가 제일 벌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3,599억 달러.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달러대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2020년대 들어서 632억 달러 2022년에 그리고 23년에는 850억 달러로 이렇게 좁혀졌다고 합니다. 한일 수출의 격차의 축소는 수출 상승세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수출 정책 추세이기 때문이고요. 일본의 수출은 2011년 8,23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 주력인 자동차, 중간재 등의 산업이 고전하면서 우하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AI 붐을 탄 반도체 산업과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등으로 최근 수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한국의 수출은 2022년 6,836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에 지난해 6,322억 달러로 줄었지만 작년에 많이 줄었다 그죠? 한 500억 달러가 줄었었네요. 줄었지만 올해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대로 사상 최대인 7천억 달러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 800조, 그죠? 우리가 1년에 수출하는 게 한 800조, 700, 800조 뭐 이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 이 정도에다가 하반기 10% 정도 되면 올해 거의 한 900조 가까이 된다, 그죠? 야.
특히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세는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돋보이고요. OEIC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5월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 9.9%네요. 그 뒤를 멕시코가 4.4, 미국은 1.4, 중국은 0.1%이고요. 일본이 마이너스 3.2, 독일, 프랑스 등은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1월에서 5월 누계 수출액은 한국이 세계 7위로 작년 7위였던 프랑스를 역전했네요. 이야, 연말까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출국 진입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이야.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일본을 제끼고 참 격세지감입니다. 수출에 이 정도까지 따라왔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인은 탈출하려는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사랑에 벌어진 일. 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실현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주 ETF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LG, 현대차, SK 등 다른 그룹주 ETF가 최근 한 달 새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동안 나홀로 강세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요 삼성그룹 ETF를 넣어놨던 걸로 기억나는데, LG, 현대차, SK 등 다른 그룹주 ETF가 최근 한 달 새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동안 지금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주춤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에 안착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그룹 종목을 쓸어담고 있어서인데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그룹주 등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소속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삼성그룹. 네, 제가 이 코덱스 삼성그룹을 퇴직연금 ETF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4.8%나 상승을 했군요. 시총 1조 이상인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에 투자하는 ETF로 삼성전자 비중이 25.8%로 가장 높고요. 삼성그룹 주요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담는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 가중은 이 기간 동안에 삼성중공업이 26%, 삼성바이오도 25.5%로 급등하면서 같은 기간에 6.6%나 올랐네요. 이 에이스 삼성그룹은 동일 비중이거든요. equal weigh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반면 다른 주요 대기업 그룹주 ETF는 하락세인데 타이거, LG그룹 펀더멘탈 한 달간 1.25 떨어졌고 타이거, 현대차그룹 펀더멘탈 그리고 SK그룹 대표주는 같은 기간 동안에 많이 빠졌네요. 6.9%, 9%. 올 들어 고공행진하던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한 달 동안에 각각 15.8, 19% 급락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에이스 포커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도 있네요. 근데 한 달 동안 14.9%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의 주요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이 올 들어 꾸준히 약세를 보인 탓입니다. 4대 그룹주 ETF 중에서 삼성그룹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것은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떠오른 외국인이 삼성그룹 종목을 대거 매수하고 있어서이고요. 최근 한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9개가 모두 삼성그룹주였네요. 네, 1위는 삼성전자로 순매수액이 3조 715억이고 전자우선주도 3,591억 사들였고요. 삼성중공업 3,500억, 삼성바이오 3,300, 삼성전기도 3,200억 이렇게 뭉칫돈이
들어왔네. 자, 정권과의 관계자들은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실적 전망이 좋은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조 1천억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조선업계 호황에 따라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형주 선호가 두드러지자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그룹주에 돈이 몰릴 때 코스닥 중소형주는 자금 유출로 하락하는 삼성전자 블랙홀 현상이 되풀이돼 왔다. 외국인과 펀드 매니저가 삼성그룹주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중소형주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선글라스 이게 도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길게 했네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번 한 주도 네,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